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인구는 이제 더 이상 뭐 정해진 미래 늘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통일이 필수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AI랑 이제 로봇이 뭐 다 해주는데 노동력 감소가 뭐 그렇게 대수야 네. 네. 이런 네.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교수님 책에도 보니까 AI 시대 인구는 줄어도 될까라는 물음이 있어서 맞아요. 예. 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AI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AI의 중요성 앞으로 더 커집니다. 로봇의 중요성 더 커져야만 합니다. 더 커질 거고요. 빅데이터, 데이터는 계속 쌓일 거고 그거를 사람이 분석하기보다는 AI가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야 이제 뭐 AI가 왔는데 무슨 생산을 그렇게 우리가 걱정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또 희소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AI와 빅데이터와 로봇을 사용하는 거는 대한민국만 쓸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다 쓸까요? 다 쓰죠. 다 쓰겠죠. 그러면 그건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AI와 로봇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재화가 있다면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베트남도 만들 거고요. 중국도 만들 거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만들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의 수준이 그만큼 그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더욱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 밸류 체인을 선도해야 되잖아요. 선도해야만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AI, 빅데이터, 로봇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요. 우리의 수준을 낮추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상향 평준화되는 걸로 우리는 끝내자예요. 우린 그거가 아니라 우리 더 가야 되거든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선도해야 되고 남들은 절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희소성인데 그러면 AI의 로봇, 빅데이터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돼야죠. 그럼 그건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듭니다. 그건 R&D의 영역이고 그럼 이제 R&D, 그렇구나. 그러면 R&D의 영역이 앞으로 커지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네. R&D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R&D는 AI, 빅데이터, 로봇을 쓸 수 있는 거는 전 세계가 모두 쓸 수 있지만 R&D를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게 또 자금력도 커야 되고. 그럼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들이 그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만들어낼 거잖아요. 아주 진짜 똘똘한 그 과학기술력을 가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앞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31살이 지금 72만 명이 태어났고 한 7, 8만 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태어나길 20만 명도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20만 명 중에 똘똘한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수가 많을 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1년에 공대 졸업생이 9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지금 220만 명 졸업을 해요. 그러니 뭐 중국이랑 미국은 전 세계에서 좋은 사람이 다 몰리는 곳이고 그런 나라를 과연 우리가 30년대가 되면 우리 R&D 인력이 충분할까?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저출산보다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게 R&D 인력이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해줘야 되는데 AI 빅데이터를 가지고 생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AI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그거를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산업계에서. 그게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부모님 또는 그 조부모님의 세대가 워낙 뭐 의사 아니면 법조인 뭐 이렇게 그런 풍토가 아직도 아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그럼요. 의대도 법조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습니다. 이게 뭐 의대에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죠. 노인이 많아지니까 대한민국에 그럼 이제 실버 산업이 커질 거야. 그럼 실버 산업이 커질 거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의료 산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 너는 우리 아이들 보고 너는 의사가 되어서 그거 다 네가 하면 된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의료 영역이라는 거는 이건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을 건데 만일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500명을 올해는 이제 뽑을 거예요. 의대생을.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의대생의 숫자는 뭐 앞으로 늘어나기는 할 것 같거든요. 이게 1,500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희소성이라는 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건데 희석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왜? 노인이 많아지니까 그들은 다 우리의 영역, 우리의 시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나 확장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확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는 게 의사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의사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네 의사가 되거나 또 하나는 의사 과학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는 동네 의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똘똘한 머리를 가지고 의사 과학자가 되면 그러니까 의사인데 내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산업화시켜. 그런데 혼자 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뭐 바이오사이언스 한 사람이나 혹은 공학 한 사람이나 여기에 뭐 농산업이 갖다 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융합을 해서 이거를 뭔가 산업화를 시키면 메디컬 마켓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또 마치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우리가 맞으려고 노력했던 모더나 백신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동네 의사가 아니라 의사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를 시키고 싶으셔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동네 의사 근데 사실은 시장은 더 작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늘어나는데 그렇죠. 예, 파이가 커져도 어차피 그 안에 플레이어가 많으면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진짜 우리의 제일 똘똘한 아이들이 지금 의사가 되고 있으니 그 친구들한테 의사 과학자를 시켜가지고 이걸 산업화 영역으로 가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한테도 아주 세속적 의미에서 넌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할 거야.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에서도 훨씬 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그게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쪽인 거예요. 이거를 동네 의사보다는. 사실 R&D는 정말로 내가 진지하고 굉장히 정말 내가 순수하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인정을 많이 받거나 일이 힘든 거에 비해서 좀 그런 풍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기면은 조금 R&D 의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맞아요. 의대를 네. 가더라도 네. R&D를 중요하게 하는 또 그런 풍토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년이 되면 30년부터도 그럴 텐데 지금은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 아직도 구직난입니다. 근데 구직난인 이유는 뭐냐면 안 맞아요. 예, 그게 미스매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스매치조차도 사라지는 시점이 2030년이 넘어가는 순간서부터는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금방인데요? 얼마 안 5년 뒤? 남았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2005년생 정도부터 40만 명 중반대로 태어났고 물론 2007년생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나 2007년생은 그때 기억나세요? 황금돼지에. 그래서 그때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네. 많이 낳아봐야 한 8만 명 낳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4만 명에서 48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때 노동시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시장에 70만 명이 오는데 여기는 40만 명대가 오면은 미스매치라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다. 아마 원하는 곳은 대부분 다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히려 기업이 이제 사람을 못 뽑아. 기업에서 좋은 사람 뽑고 싶은데 좋은 사람 못 뽑아. 왜냐면 우리한테 안 오니까. 그러면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을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대학원을 갈까요? 직장을 구할까요? 직장을 갈까요? 직장 구하기 쉬워졌으니까. 예. 그럼 직장을 가야죠. 원래 대학원이라는 건 직장 구하기 어려울 때 그런 의도에서 희소성으로 보면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직장 구하기가 어려울 때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거든요. 근데 직장 구하기가 쉬워지면은 그렇죠. 직장 가죠. 직장은 돈 벌 수 있고. 당연히 직장을 가야 되고 대학원은 직장 다니면서 곁다리로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안 다니고 파트타임으로 다닐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인구는 줄었는데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R&D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사실은 풀타임으로 실험실에서 대학원생이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희소성의 가치에 전문성의 가치에 생각하면은 그때가 대학원 갈 때입니다. 남들 다 그냥 남들 그냥 직장 다니면서 나는 그냥 왜냐면 우리는 딱 공부는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주식 투자랑 비슷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는. 남들이 다 살 때 팔고. 그렇죠, 팔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처럼 2030년대 초반이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굉장히 많이들 그냥 직장을 찾아서 가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을 해서 나의 그냥 학력을 높이려고 할 때 이때가 풀타임으로 대학원 가가지고 R&D 인력으로 크면 나중에 그렇죠.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전문성과 희소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확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R&D 인력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R&D 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그럼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인구가 감소하는 미래의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란 결국에는 R&D가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아이디어도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이런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미래의 좋은 직업은 뭐예요? 그렇죠. 사실은 직업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현재 있는 거를 미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데 새롭게 뭐가 등장할 거에는 사실은 그거야말로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더 과학기술의 변화되는 모습에 의거해서 어떻게 생길지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통일이에요. 통일은 저는 사실 뭐 통일이 되면 뭐 좋겠죠. 그거는 규범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 폴리티컬리도 코렉트한 이야기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도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서울이 워낙 다른 데에 비해서 격차,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통일이 됐어요. 네. 그럼 북한의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의 청년이 북한을 갈 거냐, 북한의 청년이 우리 서울로 내려올 거냐. 반대겠죠. 그렇죠. 후자죠. 그 북한의 청년이 서울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서울에서의 경쟁은 더 심해져. 서울은? 네, 서울은. 안 그래도 심한데. 네, 안 그래도 심한데 더 심해져. 네.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갑자기 그 관점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럼 몇 명이나 내려올 건데 그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북한은 1994년에 인구 센서스를 한 번 했고요. 2009년에 인구 센서스를 했고요. 그다음부터 센서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몇 명이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혹시 북한에 몇 명 태어났다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 몇 명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가 없어. 하질 않아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한데 갑자기 통일이 돼? 그러면 그게 갑자기 우리나라의 뭐 경제 아마 이 독일의 상황을 보면은 독일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 때 통일을 했잖아요.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출산율이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 하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출산율이 그거를 잘 보여주는 지표인데 독일이 동독 지역이 학계 출산율이 통일 전에는 1.8 정도에 있었습니다. 여긴 계획경제라서 그렇게 아이를 낳게 했었고 서독 지역은 그 당시에 1.6 정도였거든요. 통일을 딱 하고 나서 둘 다 출산율이 뚝 떨어져서 서독 지역은 1.3, 1.2 사이로 떨어졌고 동독 지역은 0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근데 아까 우리도 얘기한 것처럼 동독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독 지역으로 막 갑니다. 그럼 동독 지역은 여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막 갔으니까 여성이 있어야도 아이를 낳고 해줘야 되는데 여성도 없는데 출산율도 낮아요. 그래서 동독 지역의 인구가 지금 서독 지역이랑 이렇게 해보면 서독 지역이 더 인구가 많고 동독 지역의 인구가 적은 거고 근데 이게 결국 두 양쪽 지역이 이렇게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와서 비슷하게 돼서 지금 한 독일이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통계는 모르겠는데 아마 1.5 지금 밑에 있을 텐데 이 정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 예, 우리가 통일이 대박이에요. 한동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통일로부터 경제적인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냥 일반 청년의 입장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갑자기 좋아질 거냐 아니면 더 불안해질 거냐를 따져보면은 뭐 후자일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당분간은 어쨌든 그렇죠. 당분간은 그렇죠. 롱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뭐 폴리티컬리 코렉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은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갑자기 통일이 되면 어때요? 이거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궈하지 않을. 아까 누군가한테는 인구가 절벽이고 누군가한테는 그거를 그럴 거라고 보고 생각해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통일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은 오랫동안 그 어떤 그 이후에 힘들 수 있는 급변화로 인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래야 닥쳤을 때 그래도 참아낼 수 있겠네요. 비용도 그렇죠. 감당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후회.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많이 줄 거잖아요.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이거는 예측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퀀텀 립이 있으니까 그러나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되고 발전되는 거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정해진 미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북한은 안정해진 미래예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이 모르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통일이 되면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해요. 사람들이 단순히 인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구가 너무 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으로 뭐 일본을 봐도 뭐 내수로 먹고 살지 않냐. 네. 우리는 안 된다. 결국 북한이랑 통일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구를 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는 통일이 돼가지고 7천만이 되면 이제 내수가 생길 거예요. 그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작아지더라도 이게 어떤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영유아 시장이 2015년에 비해서 2020년에 거의 4배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는 줄었어요. 근데 시장이 커졌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왜냐하면은 요즘에 아이를 낳는 집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만 아이를 낳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은 하나하나당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부에서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사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규범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7천만이 됐다고 해서 더하기 2천만이냐? 아니면 근데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따져보면은 과연 이게 7천만이 될까? 그거는 사실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들을 봐도 키가 엄청 작잖아요. 네, 맞아요. 이 병사들이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면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고난의 행군기 때 태어난 친구들이 90년대에 이제 태어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에 왔잖아요.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랑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더하기 한 3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5천만이란 한국 사람들과 3천만의 북한 사람들의 이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붙여서 내수가 커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거는 너무 단순했다. 너무나 단순한.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확장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내수를 키우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키워야죠. 그게 맞네요. 훨씬 합리적이고 그게 훨씬 더 돌아올 것도 많을 거고. R&D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네.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을 그러니까 사실 오늘 머니올라의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인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맞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뭔가 호재가 있어. 그럼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좀 가치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또 혹은 뭐 성장주를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회사가 시장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얼마나 잘 가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과거에 해왔던 대로 물건을 파는 곳이냐. 아니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인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거를 잘 감안해서 글로벌 시장 전략을 계속 맞춰서 바꿔나가는 회사냐. 그렇지 않은 회사냐에 따라서 한 5년 뒤, 10년 뒤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이 있고 주식 시장은 미국인 거고, 근데 국가가 성장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베트남도 눈에 들어오고 인도네시아도 눈에 들어오고 태국도 있고 뭐 인도 최근에 인도가 각광을 받고 있고 누구는 탄자 들어간데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과거에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브릭스 펀드가 한동안 그냥 막 떴던 적이 있잖아요. 펀드는 떴는데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개인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사들은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투자한 개인들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펀드가 펀드를 낳고 펀드가 펀드를 낳아서 이렇게 커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브릭스의 그 네 나라 중에서 차이나만 그래도 이런 성장을 했지만 나머지는 성장 못 했거든요. 왜 못했냐? 를 생각해 보면 인구에는 펀더멘탈이 있는데 그 펀더멘탈을 인구의 크기로만 봤던 거예요. 인구가 크고 자원이 많으면 이 나라는 무조건 성장할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많은 자원과 인구를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느냐. 네. 우리는 인구도 작고 자원도 없는데 성장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인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펀더멘탈의 측면에서 베트남을 생각하고
인도네시아를 생각하고 인도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기업 혹은 내가 관심 있어야 있게 봐야 할 그 지역을 판단하실 때도 인구의 크기만 보시면 안 되고 마치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좋아질 거야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인구의 펀더멘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과학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많은 거 인도도 많고 브라질도 많고 러시아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의 변화를 봐주셔야 돼요. 그 교육 수준의 변화가 한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올라갔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교육 수준이 쫙 올라갔잖아요. 일하는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나빠질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 놓은 그 교육 수준이 결국 우리 R&D를 만든 거고 그게 한국의 고령자가 많아지더라도 여전히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할 개도국이 있다.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시면 이 나라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또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럼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지만은 않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또 R&D가 인력이 가장 걱정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쨌든 인구 감소가 정해진 미래인 우리나라는 교수님 지금 보시기엔 솔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시장이라는 게 내수만 있지 않고 글로벌 시장이 있고 지금 이미 우리가 뭐 K-팝도 있지만 K-푸드도 나가 있고 K-컬처도 있고 지금은 K-날리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인구는 크지 않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교육열.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못 해주면 사교육이 그걸 받쳐줬거든요. 사실 아이돌도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받고 했잖아요. 그게 사교육의 힘인 거라서 이런 힘들이 모여져서 지금 이런 전 세계의 K라는 그런 열풍을 만들어냈고 그게 인구 구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 갑자기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얼마나 글로벌 시장을 잘 나가고 있는 산업들에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급을 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이 앞으로의 경제, 그다음에 가능성 이거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2030년대 가면 망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간 그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그 문구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요. 네. 좀 이렇게 진정하고 지금 하던 것 중에 잘하는 게 뭔지는 계속 잡아서 그걸 계속 밀어붙여라.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이제 글로벌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글로벌 하면은 그럼 내가 우리 아이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단 국제학교를 보내고 돈이 들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해서 우리 아이를 미국에 보내서 글로벌하게 키우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우리 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뭐 텍사스 오스틴에 거기서 계속 살아요. 걔는 오스틴 로컬이 되는 거지 글로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글로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어른의 입장에서 미국이 글로벌이었고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니 미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시점이 있고 지금은 글로벌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장이 글로벌이라는 얘기거든요. 인터넷이 또 다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나도 과거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때도 글로벌이 중요해요. 그때도 뭐 시장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했지만 문화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1980년대에 말할 것도 없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의 이 잘 사는 나라들이 문화를 만들면 그게 시차를 두고 이제 개발도상국가로 내려오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폭포처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트리클 다운 한다 그랬죠. 낙수. 근데 지금은 문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 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한동안 인기 있었던 삐끼삐끼. 그렇죠? 지금도 뭐 인기 있지만 이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로 갔죠. 또 한동안 뭐 틱톡이나 릴스에서 엄청 인기 있었던 게 띵띵땅땅.
엄청 그런 거 잘하시네요, 교수님. 띵띵땅땅 댄스는 그 노래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거고 한국에서 춤을 췄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요. 근데 이게 동시대에 퍼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의 후속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글로벌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이미. 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실내 쇼핑몰이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실내 쇼핑몰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의 후속 세대랑 똑같은 젠 G와 젠 알파들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실내 쇼핑몰에서 막 뛰어놀다가 옆에 보는 상표들, 네. 그 브랜드 내 이름이 우리 뭐 여의도에 있는 큰 쇼핑몰, IFC 같은데. 예, IFC 혹은 뭐 더현대 이런 데 가서 보이는 그 브랜드랑 다르냐? 똑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을 오늘 데려다가 우리 저 여의도에다가 풀어놓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이질감 못 느낍니다. 이국적이라고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과거랑은 달리 지금은 실제로 사람들의 그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같이 향유하는 문화가 글로벌 공통화되고 있어요. 진짜 시장이 글로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청년들이 지금 좋아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 좋아할 수 있어.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봤을 때 후속 세대는 글로벌화 이미 되었기 때문에 후속 세대를 잘 잡는 기업, 그게 글로벌 나가는 기업인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럼 이제 내수만 가지고 가는 거고, 그거는 내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내수만 보면 우리나라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수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글로벌로 가게 하고, 그래서 아까 의사를 만들더라도 내수용 의사를 만들지 말고 글로벌로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의사 과학자인 거죠.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뭐 우리나라를 스웨덴이랑 비교하고 이런 단순 비교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일본도 되게 손쉽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우리의 미래를 뭐 앞에 보여준다. 뭐 이제 우리가 일본의 뭐 그런 길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언론에서는 한단 말이죠. 네. 근데 한국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렇게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각 자체를 버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렇게 동시대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이 답이다. 그냥 이 정도로 가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이게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본도 우리가 일본이랑 비슷하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퉁쳐서 일본처럼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나라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 컨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인구정책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정책은 스웨덴이나 저 유럽 국가나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베트남 같은 나라가 인구 정책을 가족계획이, 여기도 가족계획이 있었거든요. 가족계획이 있다가 태어나는 아이가 학교 출산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족계획을 아예 없앴어요. 근데 완전 수면 밑으로 내리거나 없애거나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인구를 가지고 지금은 뭘 준비하냐면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는 어떻게 어레인지가 돼야 되느냐, 이 방향으로 갑니다. 구조는. 예. 그러면 우리는 인구 정책 그러면 다 스웨덴 쳐다보고 프랑스 쳐다보고 그랬는데 베트남 보시죠? 그러면은 무슨 베트남을 봐요? 이런 답이 돌아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델 컨트리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모델 컨트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사회가 진짜 시장이 글로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복잡 다단해지기 때문에 자꾸 한 나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이것, 저 나라에 저것, 이렇게 그렇죠. 유연하게 해야 유용하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앞서서 뭐 부동산 얘기도 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적어지니까 이제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근데 가구는 늘어. 그러면은 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도 투자를 해봤다가 다 속된 말로 다 날려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부동산은 가구가 사고 파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숫자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지만 가구는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구가 늘어나요? 가구가 분화되기 때문이고요.
분화된다는 이야기는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역시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로벌 시장도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동산도 내수 시장도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지역마다 어떤 데는 호재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그런 것들이 없는 데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구도 작아지지만 똑같은 1인 가구에도 30대 초반의 1인 가구와 40대의 1인 가구와 70대 1인 가구는 전혀 다른 가구들인 거죠. 또 40대 1인 가구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1인 가구가 40대의 1인 가구로 사는 사람과 아직은 젊지만 이제 밀레니얼이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로 좀 있으면 40대에 가서 1인 가구 될 거잖아요. 똑같은 연령이어도 다른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뭐 1인 가구 시장이 1코노미 이런 얘기 하듯이 1코노미를 키웠던 이제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1코노미 당연히 있고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무조건 커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지는 거에는 노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전국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노인이 1인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거는 달라서 부동산도 지금은 더 파편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이 전반적인 흐름은 인구가 줄고 가구는 이게 작아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40평대 아파트, 50평대 아파트는 다 죽을 거예요. 숫자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뭐 강남 지역을 가보면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게 왜 가능하냐? 지역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구 형태도 다르고 선호되는 가구 그렇게 되면 선호되는 아파트의 크기도 다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를 전국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런 작은 지역으로 볼 거냐 다르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만일에 누군가가 저한테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서울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이 언제예요? 그게 2035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서울도 아파트 값이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그렇구나. 난 사지 말아야지.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예컨대 35년이지만 떨어진다면 35년까지는 이게 유지되고 그걸로 나는 우리 집을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다른 거를 투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은 10년 동안 나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거냐.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입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교수님께 부동산과 그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다 날려면 그러니까요. 네, 원유올라의 특성상 양해를 해주시고 교수님께서 혹시 또 지금 쓰고 계신 책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지금 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인구정책연구센터이지만 저희는 그 인구의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영역에서만 인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영역, 개인에서도 인구는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는 그 대상이 정부도 있고 또 지방정부도 있지만 기업도 저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이랑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구나. 그리고 궁금해하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구나. 어떤 측면들을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라면 시장이 있다고 치시면 라면은 앞으로 시장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궁금할 거잖아요. 예. 근데 한켠에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라면을 진짜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고 라면 1인당 라면을 먹는 양이 늘어나면 라면 수준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라면은 한 70세 넘어가면 라면 안 먹을 것 같고 라면은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데 젊은이는 줄어드니까 줄 것 같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구학은 이 라면 수요가 전체 이 인구 집단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커지는데 언제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인구의 변동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화의 양과 변화의 시점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궁극적이 언젠데요. 그 언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인과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다음에 또 해외도 있습니다. 해외에 그 베트남을 가야 될 것 같아. 워낙 아주 많은 주변 기업들이 다 베트남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궁금증이 뭐냐면 근데 베트남을 OEM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베트남 내수 시장을 보고 가야 되나? 그다음에 베트남 내수 시장을 보고 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아가지고 안 사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소득이 낮은 거 맞아요? 그럼 언제 소득이 커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답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그 레퍼런스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인구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업들이랑 같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언제 얼마만큼 바뀌어요? 어느 나라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드리는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언제쯤 나와요? 아마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5월 말, 6월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원유올라랑 되게 잘 맞을 책일 것 같다는 기대가 들려서 잘 듣네요. 그럼 그 책 나오고 나서 교수님께 또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2025년을 이제 또 한 번의 시작을 음력설을 계기로 하면서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를 고민한 끝에 교수님을 모시게 됐고 사실 교수님 뵙고 싶었던 건 거의 한 1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끝으로 덕담이랄까요? 교수님? 아니면 아까 과제도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구라는 정해진 상수를 항상 준거 기준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제 그런 얘기를 미래 세대를 통해서 또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과제든 덕담이든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구를 정말 막연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 이걸 끝. 그 다음에 인구 뭐 막연해. 변화가 언제든 올 거는 같은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뭐 바뀌겠지. 뭐 나랑 무슨 관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는 신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신압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인구의 변화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훅 와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 바꾼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언제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적극 활용하셔라. 그게 내 미래든 우리 아이의 미래든 아니면 우리 뭐 기업의 미래든 보시는데 활용하시고 특히 우리 머니올라의 구독자님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투자하는 국가와 기업도 펀더멘탈로 보실 때 인구를 얼마나 활용하는 나라인지 얼마나 활용하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시면 아마 뭐 2025년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미래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또 다들 그래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또 국가가 발전하니까요. 이거는 확실하네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구는 꼭 필요한 요소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를 모르고 인구학자인데 인구 신경 안 쓰고 투자했다가 훌라당 했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네. 경험까지. 네. 그래서 인구는 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앞으로 내가 디자인하는 삶과 세상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꼭 인구를 알아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 잘 듣고 2025년 또 힘차게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